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의 반등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이러스에 잘 가려져서 보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유로존에서는 매우 중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로존의 운명이 달린 회의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유로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달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늘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이 달러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략 10년마다 위기가 조장된다는 이른바 10년 주기 위기설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기로 인해 달러의 권력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연준의 그 자산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4조 1천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6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어요. 올해 말까지는 10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연준이 찍어낸 달러는 모조품이 아닌 진짜 달러고요. 찍어낸 달러를 국가 GDP별로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찍어낸 모든 가치는 고스란히 미국에 남기 때문에 굳이 방위비를 더 뜯어내려는 양아치 짓을 하지 않아도 금융위기와 바이러스로 찍어낸 달러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6번이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생긴 겁니다. 결국 위기가 달러의 권력을 단단히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처럼 좋은 달러를 가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만 기축통화니? 나도 기축통화 한번 해볼래 라면서 달러의 권위에 대항한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유로화였어요. 종이에 인물 사진 하나 딱 박아놓고는 1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미국이 배가 아팠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유럽 공동시장을 만들어 유통을 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친구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다면 속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유로화는 처음 탄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달러의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달러화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만드는 데다가 테러와의 전쟁이다 혹은 국지전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구 발행을 하니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유로화는 달랐어요.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로화는요. 달러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달러보다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 시작을 하고 유로존에 슬그머니 복을 심어 놓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돈, 정치, 경제 이야기 11번째 보시면 전교 1등하는 방법 편에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뒀습니다만 이 처음 유로존이 탄생할 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대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가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들이 가진 달러와 그리스의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교환하자고 말이죠. 이 바꾸는 것을 전문 용어로 스왑 거래라고 하는데요. 단지 바꾸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거래를 만인한테 공개할 이유도 없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래가 이해되십니까? 이제 유로존 통합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드라크마는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걸 달러와 바꾸자니 말이죠.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걸어와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에서 쓸 기축통화를 만드는데 누군들 그 주역으로 참여하고픈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그 좋은 기축통화권에 진입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무나 들어간다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 국가 안에서도 같은 화폐를 쓰는 핵심 유로존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는 당시 심각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이 불투명했고 크게 자격 미달 상태였어요. 그때 G사가 호련히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의 기축통화권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를 해야만 했어요.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한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는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죠. 일단 그 제안을 덥석 물고 받은 달러로 국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재무 구조를 말끔하게 치장한 다음 성공적으로 유로존에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일 이 거래는 유로존을 흔들고 유로화를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우량국으로 분류가 돼서 유로화를 쓸 수 있는 핵심 회원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사치스럽던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에 슬쩍 검소한 척 위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장을 한다고 해서 그 습관이 사라지지는 않죠. 결국 유로존의 재정 위기 때 본색을 드러내고 유로화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유로화를 쓰는 그리스가 부도가 난다면요. 결국 유로존의 부도하고 같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당시 유로존에서는 전체 유로존에서 보증하는 기금 EFSF를 만들어서 그리스를 구하게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유로화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죠. 또 그 일을 계기로 북유럽과 남유럽은 서로 간에 깊은 앙금이 생기게 됐고요. 이후로도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의 단결은 쉽지 않았어요. 유로화는 그로부터 스멀스멀 하락하게 됐죠. 최근에는 재정 위기로 인한 데미지를 모두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바이러스 위기가 터진 겁니다. 이 바이러스 위기는 유럽의 결속을 또다시 심하게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흔든다는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 때문인데요. 지구촌 인구 30명 중에 1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 때와 비교해 보면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당시 2차 확산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우지수의 최대 낙폭은 11%에 그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락다운이 없었고 실업 문제나 기업의 이익 급감 등을 야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스컴이 어떻게 여론을 주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시장 공포가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잘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는요 엄청난 권력이 생기니까요. 물론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야 감염된다고 해도 죽을 가능성 5%잖아. 경제 봉쇄가 지속된다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그보다 높다면서 시위가 생기고 있잖아요. 시위대가. 하지만 정작 더욱 힘들어지는 곳은 미국 이외의 지역이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지출의 75%만 급여로 처리된 것만 입증한다면 그냥 100%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지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기축통화권을 가진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과거 금융위기 때도 보셨겠지만 그들은 위기가 생겨도 돈을 마음껏 뿌려서 속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위기의 진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비기축통화권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머징에서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겠죠. 당연히 과거 재정위기 때 유로화를 크게 흔들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다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국채와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이미 재정위기 수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먹고 살만하면 즉각 저축을 늘려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만 하는데 또 마구잡이로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만한 재원이 없었던 것이죠.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유로화를 쓰는 남유럽의 어떤 나라라도 한 나라라도 부도가 나면 유로존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유로화 표시 채권이 부도가 나는 거니까요. 결국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EFSF 같은 공동의 조치가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젊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원국들이 자금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지급 보증을 선 공동 채권을 발행을 해서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이죠. 유로존 전체 GDP의 3%에 해당되는 5천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담보로 유로존 19개국이 공동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이른바 코로나 채권입니다. 사실 마크롱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EU의 9개 회원국이 지난달 25일 이미 유로 코로나 채권 발행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었어요. 하지만 당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독일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고 단호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 돈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포퓰리즘 때문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쓴 나라가 부실해진 것을 왜 또다시 도와야 하는 겁니다. 재정 위기 때 썼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동의 보증이에요. 남유럽이 채권을 독자적으로 발행하고 싶어도 신용 등급이 낮아서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 EFSF 때도 독일은 공동의 보증안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심적인 고충이 심했었는데요. 독일이 빚보증을 서줬다면 남의 돈을 귀하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로 남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남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마구 써버리면서 통제에 불응하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마구 쓴 돈을 갚아야 될 때 정작 변제 능력이 없어진다면 독일이 보증 섰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독일이 갚아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남유럽 쪽 생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로 인해서 독일의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 받은 수혜에 대해서는 좀 출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독일이 지원을 거절하니까 남유럽 국가들은 섭섭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친유로 성향의 이 주세페 콘테 총리마저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EU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하게 됩니다. 지난 재정위기 때 이 탈렉시트 위험이 제기될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이탈리아는 국민들이 대부분 친유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극우의 정치인, 극좌의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탈유로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염병 이후로 바뀌었어요. 이탈리아 국민들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유로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이 커지게 됩니다. 포퓰리스트들은요,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현재 이탈리아 정치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극우 정당 이 북부 동맹의 수장 마테오 살비니인데요. 지난주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게 친구니? 일단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만 EU 탈퇴가 도움이 된다면 고맙다는 인사 없이 작별을 고하자라며 이 국민들이 서운함을 분노로 바꿔버립니다. 최근 이탈리아 컨설팅 업체 테크네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EU 탈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49%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때도 EU 탈퇴 찬성평은 30%를 넘은 적이 없었던 것이 이탈리아인데 정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죠. 재정위기 때는 여론이 이탈렉시트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국에 이어서 만약에 이탈리아까지 나간다면요. 유로존과 유로화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다급해진 마크롱은 이러다 다 죽어 살짝 수정된 절충안을 만들어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전달을 하게 됐는데요. 재정위기 때 선보였던 EFSF하고 좀 다른 점은 SPV,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점이었어요. 자, 그럼 SPV, 스페셜 퍼포스 비클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부도 차단 법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르스 칼리파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설사가 있다고 해보죠.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잔뜩 채권을 발행한 상태에서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요. 채권을 또 발행할까요? 그러면 재무 구조가 부실해져서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는 차입과 지출만 따로 관리하는 특수 목적 법인으로 분리해서 시행사는 부도 위험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발된 것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것이죠. 이때 만들어지는 부도 차단 법인을 우리는 SPV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과거 EFSF 때는 뭐가 잘못됐어요? 너무 급하니까 유로존 전체가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유럽 국가들은 남이 보증한 돈을 마치 꽁돈처럼 생각을 했어요. 마구 가져다만 쓰고 그에 대한 마음고생은 독일인들의 몫이었거든요. 사치스러운 사람에게 아껴 쓰라고 백날 얘기해봐봐야 고쳐지지 않듯이 그들이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독일은 EFSF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손을 딱 놓으면 부도가 자명해지니 젊은 대통령 마크롱은 특수목적 법인으로 책임 한계를 두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유로존에는 타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마크롱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유럽의 연대 부족이 남유럽의 포퓰리즘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구제금융 설립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스페인,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프랑스에서도 포퓰리스트들이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유로존은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대로 독일이 계속 지원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유로화라고 하는 기축통화가 하나의 세대에서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마크롱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일단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물론이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독일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의 연대를 위해서 공동 채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오늘 밤 유로 정상회의가 중요하다는 것 실감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유로존은 사분 오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유럽의 포퓰리스트들은 저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유로존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이며 그렉시트 혹은 이탈렉시트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로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오늘 밤 회의 결과를 보고 조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영업을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물건을 팔기 전에 가성비가 나쁜 물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객을 데려가서 좋은 물건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거든요. 장미 한 송이 오롯이 있는 것보다는 안개꽃과 더불어 있어야 그 장미가 더 돋보일 수 있듯이 경쟁자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어눌한 경쟁자가 있어주는 것이 달러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점진적 약세가 달러의 상대적 강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동안 달러화에게 유로화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더 잘난 척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점차 절충안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